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우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벌써 만난 지 8강째고요.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 여행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사 여행이 벌써 중국의 마지막 왕조로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청나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OT 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 후기 열심히 올려주시면 바로 수능 특강 보내주는 완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계속 복습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분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 꽤 이렇게 힘들게 강의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강 후기. 수강 후기는 완쌤을 춤추게 한다. 그러한 저들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 제자 또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완쌤의 제자의 줄임말입니다. 완제 짱! 오늘도 완제 같이 힘내보면서 같이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근데 이 청나라 하면 유명한 게 뭐죠? 바로 헤어스타일. 이게 뭐죠? 변발입니다. 변발. 머리 딱 보시면 이게 이연걸 씨, 예전에 황비홍이라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이연걸 씨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반 정도 잘라서 이 앞머리는 전부 다 삭발이고요. 뒷머리는 이렇게 따서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변발인데 이런 변발도 있던데요? 이런 변발은 여기서 말하는 청나라는 만주족, 여진족의 이 변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변발, 이 앞머리를 좀 남기는 변발이 있어요. 요거는 몽골족의 변발 스타일입니다. 약간 이 변발 스타일도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런 변발을 했던 역사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 이유들은 이들이 주로 물이 없던 지역에, 초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유목 지역에 살다 보니까 머리를 안 감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투구 지역에 투구를 머리를 쓰기 때문에 이 투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하나 정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변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바로 청나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청나라는요, 명나라보단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만 나오면 좀 더 어려워요. 왜 그랬냐? 대표적인 게 2021년 9월 모평에 나왔는데, 이때 9월 모평 중에 이게 지도 문제로 나와버린 거야. 요거 강의제 문제로 나왔었는데 요 문제가 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 있는 것들, 특히 정치 파트와 문화 파트, 특히 이 청나라의 주요 군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 세 명의 건출한 강홍건 성세의 그 인물들은요, 각각의 인물별로 우리가 주요 업적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파트죠. 되셨죠?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도 여기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너무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 봤으니까 우리 지난 명나라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내려놓으시고 가볼까요? 자,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주 원장이 1368년 난징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자, 이 명나라의 주된 지배층은 신사층이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명나라 하면 바로 이 명태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명태조가 했었던 업적 하나씩 가볼까요? 대표적으로 먼저 이갑제라든가 어린도책, 부여광책이 있고요. 유규반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상 폐지하면서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두었었고, 성리학을 관학화하기도 했었죠. 맞죠?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3대 황제에 있었던 영락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락제는 조카 밀어내버리고 황제 자리를 차지했었죠. 정난의 변이라고 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성 지었었다. 정화 원정 파견하면서 화교 진출의 계기라든가 조공질서 체제 확립을 가져오기도 했었다라는 것들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명나라는요, 북로남외라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영락제 때 내각대학사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이 내각대학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거정이죠. 그 장거정이 토지 측량을 다시 한다라든가 혹은 조세제도를 바꿔놨었죠. 그 제도가 뭡니까? 일조편법. 아주 다양하게 내던 세금들을 딱 두 개로 줄여버립니다. 지세와 정세를 실버, 은으로 거뒀었던 제도였었고요. 특히 그들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임진왜란 지원 등등에 의해서 점점점 국가 재정은 어려워졌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1644년 멸망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명나라의 경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쯔강 중류 지역이 쌀의 주산지 지역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외래작물이 들어왔었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담배, 고추 뭐 등등이 이때 들어왔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산시상인, 신안상인 있었고 공소, 회관 등의 여러 조합들도 같이 나타났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명청을 같이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뿐만 아니라 명나라 하면 나오는 바로 그 무역 뭐 있습니까? 미음, 미음, 미음. 감합무역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일조편법이란 조세제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사회에서 지배층은 누구였었다? 신사층이었다. 물론 뭐 명청대 같은 지배계층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치안 유지라든가 백성 교화라든가 조세 징수 이런 업무를 담당했었고 뭐 경범죄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든가 부역 감면 등등의 혜택이 있었었다. 뿐만 아니라 서민 의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 노변이라든가 직용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항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도 벌어지게 되었었고 제일 중요했던 건 문화 파트죠. 자, 문화 파트 나온다라면 성리학의 관학화에 의해서 형식화에 의해서 저항하면서 등장했던 거 양명학 신철성을 강조한 지행합의를 강조했던 양명학이 있었고 실학으로는 뭐 본초강목이라든가 천공괴물이라든가 농정정서 같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어체 소설, 뭐 삼국지연이라든가 수호전이라든가 서유기라든가 금병매 같은 소설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 마테우리치의 고녀 만국전도도 있었고요. 뭐 기하원본을 번역한다라든가 천주시리 같은 것들도 있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거 이후 등장하는 청나라 여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요, 여러분 원래 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후금을 세운 사람이 누르하치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금나라의 후예들, 만주족의 후예들이 세운 게 청나라입니까? 정확해요. 맞아요. 딱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군대 조직을 장악하면서 후금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목민족들이 여러분 전투력 자체는 막강 아닙니까? 이 당시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능력이고요. 그래서 말을 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일 중요했던 시대인데 이들이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었는데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그것을 통합해낸 것이죠. 특히 누르하치는 팔기병이라는 그러한 특유의 군대 조직을 정비했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전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신사층이 있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다시 나오니까 자, 그럼 누르하치에 대해서 누르하치의 팔기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기병이죠. 특히 청나라 때 들어왔었던 카스틸리오네가 그렸던 그림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청의 팔기병입니다. 이게 되게 아주 세밀하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거든요. 이게 이제 뭐 서양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그렸던 사람이 카스틸리오네라고 잠시 뒤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팔기병이라 하면 이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8개의 복색을 다르게 해놓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업무를 달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시작은요, 사냥하는 전통에서 시작됐대요. 사냥할 때 어떻게 돼요? 뭐 일단 그 동물들을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을 그 표적을. 그러면 너는 이쪽에서 몰고 너는 이쪽에서 몰고 넌 여기 맞고 있고 넌 여기 맞고 있고 마지막에 화살을 쏘는 조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분리해 놨었대요. 분담해 놨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냥의 전통에서 오면서 이것을 군대 조직으로 가져왔었던 것을 팔기군이라고 합니다. 팔기군. 이것을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만들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요게 이제 1대 황제가 되겠죠. 그래서 2대 황제가 누굽니까? 청태종이죠. 청태종은 우리나라랑도 좀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까? 국호를 청으로 바꿨고요. 조선을 굴복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선 굴복이 바로 그 유명한 뜨리전도, 삼전도의 굴욕이다. 삼전도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잠실 롯데월드 뒤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바로 뒤가 거기가 삼전도예요. 거기가 이제 잠실 나루터가 있었던 데라 과거엔 거기를 삼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굴복 바로 청태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6살의 황제에 올랐었던 순치제가 있는데 순치제는 이자성의 난, 결과적으로 여러분 명나라는요 청나라가 정복했던 게 아니에요. 즉 내부의 농민 반란에 의해서 명나라가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자성이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이 이자성의 난을 진압했던 게 바로 순치제예요. 순치제다. 그리고 베이징을 입성하죠. 근데 사실 순치제는 로맨티스트야.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 후궁 중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동학씨라고. 근데 그 여인이 출산 후유증으로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몇 개월 뒤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어렸던 8살의 강희제가 황제가 되죠. 근데 이 강희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입니다. 강희제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 싶어요. 왜 그러냐? 황제의 모든 덕목은 다 갖췄어. 다 갖췄어. 일단 건강했습니다. 건강했어요. 황제는 무려 62년, 이게 횟수로 따지면 62년이고 조금 만으로 따지면 61년이란 나온 데도 있는데 어쨌든 62년 가까이 황제를 하고요. 무엇보다 건강했죠. 그러고 나서 이 순치제가 이자성의 난을 진압할 때 이 도와줬던 당시에 이 명나라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명나라 장수들한테 번이라고 그래갖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띄워줬었어요. 이 번이 3개가 있었던 거야, 크게.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분명히 내 땅인데 권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3번의 난을 진압합니다. 그게 바로 강희제예요. 3번의 난 진압.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잠시 뒤에 지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죠. 그 섬을 점령해요. 이때는 이 타이완에는 정씨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정성공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정벌해 버려요. 티벳도 복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때쯤 이 시베리아 쪽으로 진출했었던 세력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랑 국경선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른바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그래요. 바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국경선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왔었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희제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언어를 아주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 정말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열심히 했었대요. 6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라틴어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학문에서는 너무 열심히 했었고 평생을 많이 공부했던 바로 그런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희제 이 일화 중에, 그러니까 강희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시에 이 청나라에 들어왔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강희제를 평가하면서 당시에 이제 교황청에 보고했던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트교 신앙이 없는 걸 제외하고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그는 가장 부유한 국가의 가장 검소한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노력하는 인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희제를 극찬해요. 그래서 혹자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가 바로 강희제다라고. 건강하고 뛰어나고 또 당시의 모든 정무를 다 담당해 냈었던. 근데 사실은 강희제 하면 좀 애처로운 게, 자신이 신하가 평생을 같이 했던 그 신하가 이제 한 30-40년 모셨으니 이젠 저도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러 왔는데, 수십 년 같이 지냈으니까 너무 친할 거 아니에요. 와서 자기 속내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걸 다 가졌던, 당시에 청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 경제력이 최고였습니다. 그 나라의 그 군주가 절대력 권력을 갖고 있었던 강희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왔던 신하한테 부러워했대요. 야, 너 정말 좋겠다. 깜짝 놀라. 황제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행복해 보이냐? 나 정말 피곤해. 나 진짜 일 그만두고 싶어. 근데 이 황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죽어야 끝나는 자리야. 난 빨리 일을 내려놓고 싶으나 내려놓을 수도 없는 이 내 마음을 네가 알겠냐? 넌 이제 퇴직하면 천천히 가서 낚시나 하고 소일거리나 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난 네가 너의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부럽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희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린 엄청난 큰 성공을 꿈꾸잖아요. 강희제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인생에서 큰 그렇게 성공이 또 그런 거 보면 또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가 바로 강희제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군주치고, 이게 젊었을 때 강희제 모습이고요. 이게 좀 이제 말년에 했던 강희제 모습인데, 너무 피곤한 게 보이지 않아요? 살이 너무 빠졌어. 얼굴 살이 너무나 빠지면서 초췌해 보이는 바로 그 강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강희제 하면요, 여기 이제 청나라의 영역인데, 여기 3개의 번, 중국 남부 지역일 때, 광저우 지역일 때 3개의 번, 오삼계 상가이, 이 경정충으로 대표되는 이 3개의 번을 진압했던 거요. 3번의 난 나오면 누굽니까? 강희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뒤에 나오는 강희제 다음 왕이 이제 옹정제거든요. 옹정제가 이쪽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카르타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네르친스크보다 훨씬 더 조금 약간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도로 위해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네르친스크 나오면 강희제, 여기 카흐타 나오면 옹정제, 요거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타이완, 타이완 섬이죠. 지금의 대만, 이 타이완의 반청 세력, 특히 정씨, 정성공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들을 진압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기적으로 보자면 3번에 난 진압 이후에 타이완 복속,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순서는 대략 이렇게 되지만 아마 순서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강희제가 무너지는데, 문제는 강희제가 여러분 황제를 몇 년을 한다고요? 60년을 넘게 하잖아요. 62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아들 중에 45이 돼서 황제가 됐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야? 옹정제예요. 근데 옹정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강희제가 솔직히 옹정제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리고 황권 다툼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막 아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막 그들끼리 막 서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이런 모습에 그 강희제가 마지막 말년이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국을 잘 유지시켜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아니라 손자 중에서 아주 영특한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걸륭제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강희제가 옹정제한테 황위를 줬던 이유는 그 아들 걸륭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옹정제한테 황위를 주면서 너 약속해. 솔직히 너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아들 걸륭제가 진짜 마음에 든다. 걔는 나를 뛰어넘을 황제다.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 네가 죽고 나서 다음 황위는 꼭 걔한테 줘라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약간 뒷이야기 같은 거고요. 그렇게 뭐 정사는 아니에요. 어쨌든 옹정제. 그러니까 옹정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의 다음 황제 아니야.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옹정제는요, 사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 황제로 유명해요. 내가 그 노력으로 한번 아버님의 이 업적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해서 옹정제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왕을 얼마 못해요. 한 13년, 12년, 13년 요 정도밖에 못해요. 어쨌든 군기처, 요거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풀면서 들어보셨습니다. 군기처라는 게 뭐냐면, 군기처는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검찰, 국정원을 같이 합친 약간 정보기구예요. 그러니까 즉 황제권 강화를 위한 정보기구. 그것을 군기처라고 합니다. 군기처. 그 다음에 카흐타 조약. 기억나시죠? 카흐타 조약. 카흐타 조약은 뭐와 뭐? 그러니까 네르친스크 조약은 강희제, 카흐타 조약은 나면 옹정제입니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그 조약을 맺었던 대상국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은제를 확립했다.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가끔씩 하는데요. 자, 명나라의 대표적인 조세 제도가 일조편법이죠. 청나라의 대표적인 조세가 이 일조편법이 이어져서 나왔었던 지정은제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일조편법은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정은제는요, 지세와 정세 중 정세를 없애요. 그리고 정세를 지세에 포함해서 지세만을 은으로 내는 제도가 바로 지정은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제도였었던 것이죠. 전세를 없애고 정세를 이 지세에 포함해서 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정은제의 시작을 여러분이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강희제로 나와요. 선생님, 강희제, 그럼 지정은제 확립은 왜 옹정제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세, 사람의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을 어느 순간 전부 다 내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희제 때 먼저 명령을 내려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그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정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확립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부분 지역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전 국가적 체제에서 완벽한 조세대로 정리했던 건 옹정제 때예요. 그래서 지정은제 확립이 옹정됐던 것이죠. 약간 부분적인 시작은 강희제 때였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었고, 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금교령이에요. 금교령의 별표. 금교령이 뭐냐면,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특히 뭐 청나라 때는 아담샤리라든가 카스텔리 오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명청 때 이 들어왔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오면서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는 이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교에서는 우상숭배일 수도 있거든. 근데 딱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워낙에 견고하다 보니까 명나라 때부터
일종 부분을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이해해 준 거예요. 아, 이건 그리스도교랑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청나라 때 들어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약간 여러분 그 선교 단체들이 이제 거기서도 나름의 이렇게 성격들이 좀 다르거든요. 좀 그 또 후원해주는 단체들도 좀 다를 수 있고, 딱 보니까 반대파에서 제사하는 거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숭배잖아! 라고 하면서 막 교황청에 고발을 하고 막 그들끼리 막 또 암투가 벌어져요. 이게 너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 전부 다 금지! 크리스교 예수의 선교사들 나가! 라고 하면서 이 금교령을 내려버렸던 게 옹정제예요. 요거 나오면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요거 금교령 옹정제 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옹정제는 자신의 아버지 이 강희제의 바람대로 자신의 후대 황제를 걸륭제한테 넘겨줍니다. 자, 걸륭제는요, 자신의 할아버지를 능가할 정도의 뛰어난 머리와 또 노력이 있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게 한 135년 정도가 되는 이 시간을 가르쳐서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강옹건 성세 내지는 가운데 옹정제를 빼고 강건 성세, 뭐 그렇게도 불렸던 게 바로 이 청나라의 되겠습니다. 이 걸륭제 때는요, 최대 영토를 가져갔었어요. 예, 그래서 뭐 남아 있었던 뭐 신장 지역이라든가 요 지역까지 영토를 더 확대시켰었고요. 그다음에 맥카트니 영국의 여왕의 사절단이 이때 걸륭제 때 왔었고요. 사고전서, 이거 여러분 사서대전이랑 구분이 달라고 그랬죠? 사고전서는 청나라고요. 사서대전, 대전은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예, 명나라입니다. 그거 꼭 두 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습니다. 꼭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요 공행이에요. 영국의 사절단이 왜 왔냐? 여러분 참 그게 있어.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때요? 약간 좀 뭐 제품이 좀 싸 보이고 뭐 이렇게 약간 명품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인식의 문제인 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전 세계 최고의 명품이에요. 특히 청나라가 자랑했었던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은 당시 유럽의 최상위층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너무나 귀한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해외 진출하고 있었던 영국이라든가 당시 뭐 프랑스 쪽에서는, 특히 영국에선 청나라 물건만 나오면 뭐 거기 귀족들이 그냥 아주 너무나 막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청나라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무역 좀 늘려줘. 우리 서로 무역하자. 우리도 은도 많고 뭐 너네한테 줄 것도 많아. 라고 하는데 걸륭제가 콧방귀도 안 껴요. 야, 너 아직 경제를 못 배웠나 보다. 무역이 왜 일어나?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을 때 주고받는 거지. 근데 너네는 우리 물건을 많이 원하는데 니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니네 걸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무역을 허용해 주는지 아니? 내가 너무 착해서야.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얘네한테만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가든지 라고 엄청나게 배짱을 튕겨요. 그 지정했던 상인이 공행이에요. 얘네를 통해서만, 이 공행 상인을 통해서만 청나라 물건, 중국 물건을 외국 상인들이 사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공행 제도가 아편 전쟁의 가장 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걸륭제 때, 근데 걸륭제 말기부터 막 백년규도의 난이라든가 이런 난들이 나오면서 청나라가 막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사건들이죠. 특히 무역 확대를 요구했었던 영국은요, 이래서 몰래 아편을, 인도산 아편을 중국한테 넣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에서 42년까지 있었던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56년에서 60년까지 있었던 2차 아편 전쟁이 바로 이때 뭐 1차 때는 영국만 들어왔었고 2차 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져요. 영국한테. 또 2차 때는 영국 프랑스한테. 그리고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가 중국이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중국, 차이나의 가운데 있었던 반도,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닙니까? 여기에 주도권을 놓고 프랑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이른바 청푸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청푸 전쟁은 1884년부터 85년까지 있었어요. 여기서도 져요. 그래서 이것도 상실해.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들어와요.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여기가 이제 한반도 아닙니까? 일본이 야, 여기 한반도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또 붙죠. 이 청일전쟁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이 청일전쟁에서 여기서도 져요. 그래서 한때 전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청나라. 선생님, 너무 뭐 청나라가 그 정도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경제학자, 경제사학자들이 이걸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전 중국을 100으로 봤을 때, 전 지구를 무역을 100으로 봤을 때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으세요? 21세기 미국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21세기 미국, 지금의 초인류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한 18에서 19% 잡는데요. 당시에 청나라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약 32% 전후 정도 됐다라고 사학자들, 이건 뭐 정확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놓고 추정하겠죠. 이 정도 돼요. 지금의 미국보다 당시에 청나라는 2배 이상 경제적 힘이 셌던 나라예요. 초인류 강대국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연이어지게 되면서 그 청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열강들의 뭐 그냥 완전 여기저기 찢기는 그러한 모습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간단히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옹정제의 금교령입니다. 자, 지방의 각성에 있는 선교사 중에 역법과 특별한 기능에 능통한 자는 베이징으로 올려보내 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카오로 보내소서. 자, 천주당은 모두 공소로 바꾸고 크리스트교에 입신한 자는 해당 지방관이 엄히 금지하며 전처럼 모여서 성서를 읽거나 하면 중재로 다스리소서라는 요청에 옹정제는 흔쾌히 비답을 내려 주청한 대로 하라. 그대로 해. 맞아.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금교령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나라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을 펼쳤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문화를 엄청나게 강요했던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좀 풀어줬던 것들도 있어요. 풀어줬던 것들. 특히 한족들한테. 대표적으로. 먼저 회유책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만한병용제예요.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시키는 거예요. 같이 임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리가 있으면 만주족 쿼터나 를 따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만주족 1명, 한족 1명, 내지는 만주족 2명, 한족 2명, 뭐 이런 형태로. 만한병용제.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족 문화를 존중해줘요. 이들은 이민족 문화잖아요. 만주족, 여진족, 이게 만주족이거든요. 세운 문화잖아요. 그런데 명나라 황실의 제사라든가 이 명나라가 주로 이 한족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상당 부분 허용해줘요. 뿐만 아니라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해요. 강의자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뭐 사고전서는 여러분 이게 뭐 여기 안에 페이지가 230만 페이지 정도가 되고 들어가는 글자 수 뭐 8억 자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편찬 사업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책 쓴 게 왜 회유책입니까? 이 책 누가 썼을까요? 주로 한족 학자들이 썼죠. 그래서 한족 학자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가 지배층이 바로 신사층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회유책이에요. 그러면 이거 상당 부분 아주 많이 풀어줬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들으면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강경하게 취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풀어줬던 것도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아주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헤어스타일, 변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아마 지금 학생들한테 이러면 난리 날 거야. 지금은 이제 뭐 두발 단속 이런 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이 변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용서가 없어. 변발. 그 다음에 그들의 의상 스타일, 호복 입었어야 돼요. 호복. 이 만주족 풍습을 강요해요. 이건 누구나야.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무조건 따랐어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금서령, 뭐 자신들을 살짝 비판하는 책들이라든가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을 썼으면 책을 금지시켜버리고요. 실제로 뭐 후금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썼으면 문자의 옥이라고 그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 어느 정도였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자의 옥인데 한족이 중화사상으로 만주족의 과거를 들추거나 비방하거나 청에서 금지한 용어를 사용했을 때 가혹하게 처벌했대요. 자, 장정용이 명사 집략을 펴내면서 후금 등 청정부가 금지하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물론이고 책의 이름이 나열된 자도 모두 사용에 처해졌대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 사람이 책 쓰는데 유성환 썼으면 나도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문자욕. 이건 너무 좀 과할 정도로 반응을 했던 게 바로 문자욕이 되겠고요. 자, 만한병용제입니다. 내각대학사는 만주인, 한인 각각 2인으로 한다. 만주인 1품, 한인 2품이었으나 순치 15년 2품으로 하였고 옹정 8년에는 모두 정 1품으로 하였고요. 협한 대학사는 만주인, 한인 각각 1인으로 하였다. 똑같이 등용시키는 것이겠죠. 그런 모습이 있었고 변발령입니다. 이렇게 머리 깎아야 돼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만주인과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깎고 변발을 하여야 한대요. 하여야만 한대요.
10일 안에 변발을 하여야 하며 망설이거나 거역하는 자는 모두 중대로 다스릴 것이며 교묘한 말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변발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자를 때 망설였다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했던 게 바로 변발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경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의 경제입니다. 청나라 경제는요, 일단 먼저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상류까지 올라가요.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양쯔강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양쯔강 하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것은 송나라, 중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것은 명나라, 양쯔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것은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각각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 여기 파트는 요거는 뭐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외래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땅콩 뭐 이런 것들 다 명청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쌀의 주산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양쯔강 하류 지역 일대에서는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 하류 지역 일대에서 면직물과 견직물 등등이 많이 더 생산됐었어요. 수공업자들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상업으로는 공소, 동업조합인 공소, 동향조합인 회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산시상인, 신안상인들 같은 상인들이 많이 활발히 활동했었다. 명청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역, 명나라는 미음이죠. 명나라와 무로마침막부 사이에서 감한무역을 했던 데 비해서 청나라는 공행이에요. 제한무역이에요. 야, 내가 정하는 얘네한테만 내 물건 가져가든가 말든가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난징조약에 의해서 이 공행체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졌던 게 난징조약이거든요. 그게 바로 공행폐제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확대해달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조세가 있었습니다. 지정은제는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냈던 1조 편법에서 정세를 없애버리고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지세만을 은으로 내게 했던 걸 지정은제라고요. 근데 이 지정은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증가해요. 왜 증가했을까요? 보세요. 원래는 한 가구에 5명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5명이 있었으면 그 5명은 본인이 농사를 지었던 이 지세 또 냈어야 되겠죠? 그리고 5명에 해당되는 머릿수마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이었었던 집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명 있는 집과 10명 있는 집은 2배로 10명이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근데 정세가 없어지는 순간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가구 수가 몇 명이든. 왜? 지세만을 포함해서 내니까. 즉 그러니까 인구를 더 많이 아이들 더 많이 낳더라도 전혀 세금을 더 안 내니까 사회적으로 인구가 점점 증가해요. 이런 증가를 사회적 증가라고도 합니다. 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지정은제의 영향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인구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특히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요. 여기가 이제 인구거든요. 인구가 약 1억 명이 채 한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한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1억 명 정도, 전후 정도가 됐는데 지정은제 실시 이후에 청나라 말기 때 청나라 인구는요 4억 명이 넘어가요. 4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것은 뭐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가했겠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증가를 많이들 예측하고 됩니다. 자, 강희제는 1712년 이후 늘어난 성년 남성에게 인도세를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이후 인도세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지정은제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왜? 사람의 머릿수대도 더 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죠. 지정은제에 의해서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지도는 제가 지난 강의도 여러분 보여드렸던 건데 뭐겠습니까? 뭐 산시상인, 신안상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하, 요거는 뭐다? 명청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것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이고, 신사층도 그렇고 서민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도 다 명청제를 같이 본다. 특히 명청은 신사층이 있습니다. 신사층은요 전현직 관료의 학위 소지자, 과거 사대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조세징수와 백성교와 치안유지 등을 담당했었고, 이들은 뭐 조세 감면이라든가 부역 감면, 경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받았다. 자, 뿐만 아니라 서민의식의 성장도 있었습니다. 명청대 같이 보죠. 뭐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에 있었던 직용의 변이라든가 항조운동, 노변 이런 것들도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문화 파트죠. 특히 명나라의 문화 파트와 청나라의 문화 파트를 비교하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청나라는요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송나라도 그렇고 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다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데, 근데 요걸로 그래서 묻지 않아요. 웬만하면 요 뒤에 있는 내용들로 묻지.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홍루몽. 이때 이 청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책이 홍루몽이라는 소설책이 있었던, 이게 엄청나게 뭐 내용이 방대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혹시 여러분들 할머님들 그 노래 소리 중에 이렇게 뭐 혼자 일하시다 보면 그 혼자 이렇게 할머님들이 우리가 보통 노래하시면 이렇게 흥얼거리시잖아요. 그럴 때 청실, 홍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청실, 홍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들었던 노래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 세대, 여러분들의 할머님 세대에서는 사실은 이런 노래가 1950년대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유치하긴 하지만 청실, 홍실 모여서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에는 홍루몽이 있습니다. 청실, 홍실, 청나라에는 홍루몽이 있습니다. 홍루몽. 여러분 유치하지만 기억나면 돼요. 홍루몽 나왔습니다. 청나라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연극, 경극은 잠시 뒤에 뭐 패왕별이 이런 걸로 유명하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의 선교사, 여기가 중요하죠. 특히 요 아담샬. 아담샬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 조선에도 들어올 뻔했습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불발이 되었었는데, 이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잡이 있으신 분들보단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들어오셨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좀 그 당시에 서양에 앞서 있었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전해줬던 거예요. 야, 너네 이런 거 뭔지 알아? 예수님 믿을래? 뭐 이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앞서 있었던 과학 지식을 전달해줬던 걸로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아담샬입니다. 아담샬. 특히 뭐 순치제는 아담샬을 너무 좋아해갖고 막 할아버지 이러면서 따라다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카스틸리온에 있습니다. 서양학 기법, 서양화법, 뭐 서양화 기법이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혹은 그 외에 여러 과학적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샬, 카스틸리온에 같은 청나라 초기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 뒤에 무슨 문제? 전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금교령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선교사와의 교류가 금지되었다 라는 거, 요거 같이, 요 단어도 여러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전례 문제로 인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규모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는 강의자전,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사고전서. 어마어마한 그 내용에 있는 책이 저술되었었다. 요거랑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되는 거 뭐가 있었다? 사서, 대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운데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양쯔가 중류 있을 때 요 가운데 있었던 게 어디예요? 명나라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죠. 대전은 어디?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입니다. 요거 유치하지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헷갈렸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고전서, 청나라, 사서대전,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의 영락대체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도 뭐 고금도서 집성이라든가 강의자전 뭐 이러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기도 했었고요. 자, 대표적인 거 바로 고징학이 있습니다. 명나라 때 대표적인 유학이 양명학이었다라면 청나라 때는 고징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어쨌든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야. 아, 우리가 유목민족이라서 니네 무시하는 거지 막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막 문자 욕 이런 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리학 이런 거 공부하면 되겠어요? 성리학이 뭔데? 인간의 본성은 한족과 나머지 이민족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 이들이 이민족 왕조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야, 딴 생각하지 말고 옛날 거 증명이나 해. 객관적으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거나 얘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 현실 사회의 변화의 욕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옛날 걸 증명, 이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면 객관적으로 따지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증학에 대한 저항의 의미에서 공양학이라는 학문이 청나라 말기 때 등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뭐야, 맨날 학문이라는 것이 그게 있었냐 없었냐만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해? 현실을 바꿔서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개혁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양학이 등장해요. 이 공양학은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변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기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공양학입니다. 자, 그래서
고증학이 나오면 청나라. 이 고증학에 반발하면서 나왔던 공양학, 이것도 역시 청나라. 이렇게 같이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 문화 파트는 너무 중요해요. 다 나와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청나라에서는요. 그 전에 경극. 이 경극은 모든 출연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예,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뭐 좀 여성 변장을 하면 하얗게 분칠해서 나오는데, 특히 경극으로 제일 유명한 영화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패왕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머님 세대가 가장 좋아했던 홍콩 배우 바로 장국영이거든요. 예, 장국영의 최고의 걸작하면 우리가 흔히 패왕별이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이 경극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영화로 제일 유명한 게 패왕별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청나라구나, 예, 이렇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이 청나라 때 나온다라면 요 인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건 각각 인물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특히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면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중국의 근현대사 쪽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다 해드릴 텐데, 뭐 여기에 대한 연도도 뭐 나머지 좀 중요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는 주요 업적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뭐 그것만 되면 이들의 모든 내용이 다 청나라 때구나 라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청태종이라든가 순치제 정도는 단독 문제는 좀 힘들지 몰라도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이 청태종을 홍타이지라고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나라의 경제와 문화, 특히 문화 요거는 하나씩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 문제 천천히 한 문제씩 풀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2021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여기가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어디입니까? 네르친스크예요. 네르친스크야.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걸 몰라서 이걸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6가지 항목의 조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고르비 차강과 스타노보이 산맥 등을 경계로 한 국경선이 확정되었대요. 이 조약으로 양국 간의 국경의 해결이 모색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러시아와 이 조약을 체결한 황제. 이 내용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맺었던 걸 다시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체결한 겁니까? 처음으로 체결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르친스크 조약이고, 그리고 위치도 역시 네르친스크고, 그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황제는 누구예요? 강희제잖아요. 그러면 이 강희제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상제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명나라의 태조죠. 명태조도 얼마든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는데, 강희제랑 홍건적의 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 강희제는 베이징을 수도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을 통합하였다? 여진족을 통합했던 건, 특히 팔기제를 바탕으로 통합했던 건 누굽니까? 누르하치가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것은 순치제나 이런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5번. 반청 세력인 타이완의 정씨 집단을 제압하였다. 바로 강희제가 되겠죠. 정답은 5번. 참고로 중국사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선지들도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무제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 것도 하나 나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청나라 앞뒤에 있었던 황제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자, 2017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대의 강미록을 저술한 이 황제는 조세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지세와 정세를 통합하여 은으로 거두는 제도를 확립했대요. 지세와 정세를 통합하여 은으로 거두는 제도를 확립했대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옹정제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례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자 금교령을 내렸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옹정제죠.
자, 옹정제의 대표적인 업적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요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정답 1번. 사서대전을 편찬하였다. 사서대전은 어디죠? 대전 중간에 있죠? 명나라에 해당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가 되겠죠.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건 청나라의 누굽니까?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마테오리치를 후원했다라고요? 마테오리치는요 명나라 말기예요. 예, 마테오리치 뭐 후원했다라고 하면 명나라 말기에 뭐 몇몇 황제들 해당되겠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문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건 제가 옹정제를 못 찾았는데 이거 강희제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강희제는 찍었으면 안 되지. 왜요? 3번에 난 진압도 강희제고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도 강희제잖아요. 수능에선 복수 정답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항에 의해서 그 인정해 주는 거 말고는 복수 정답 체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절대 답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 청나라에 나와 있는 거 뭐 남았어요? 군기처 설치, 옹정제. 이렇게도 풀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2018년 6월 모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황제가 속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보자면 그림은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가의 초상화래요. 그는 유교적 실설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으로 사고 전설을 편찬한 한편 엄격한 검열을 통해 사상을 통제했대요. 그의 말년에는 각지에서 백년교도의 난을 비롯한 민중반란이 있었다. 요 황제가 누굴까요? 황제는 걸륭제예요. 근데 여러분 요 문제는 사실은 황제가 속한 왕조니까 청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거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 지문 보면서 걸륭제도 단독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특히 뭐 이 걸륭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온다라면 뭐 공행제도를 설치했다라든가 이런 걸로 뭐 맥카트니 사절단을 뭐 받았다라든가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청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팔기제를 운영했던 거 맞죠? 군기처 설치했던 거 옹정제 때니까 맞죠? 지정은제 시행했던 것도 맞죠? 근데 구품중전제가 웬 말입니까? 구품중전제는 언제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만한병영제도 당연히 채택을 했었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정책이 시행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지금 각지에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대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세 부담도 없으니 실로 공평합니다.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도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증가분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거 뭐죠? 지정은제가 되겠고요.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던 왕조는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걸로 찾아가 볼까요? 팔기제가 실시되었다. 당연하죠. 안사의 난이 발생하였다. 당나라입니다.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수시원섭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룽먼석굴사울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요것은 어디?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북조 시대 때가 되겠고요. 왕안석이 청묘법 보가법을 시행하였다. 당연히 송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 왕조별로 딱딱 떨어지면 사실은 요 파트가 정말로 쉬워집니다. 완제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는 중국 왕조를 전부 다 끝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계속 복습해 주시면서 가주시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춤추게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는 중국의 근현대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